마지막 내가 최후 발언하겠다. 나 이제 이방인의 법정에 갑니다. 제가 이제는 수천내 이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는 여기 계신 재판위원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재판위원들이 책임을 지시고, 그냥 바로 내가 법원에 가서 소장을 쳤어.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사회법정에서 판례가 오르락. 예, 이 시간 이어서 교회법과 실정법과의 관계인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 교리 이런 것이 아닌 한 다른 뭐 교직과 행정법이나 또 선거법이나 뭐 재판법이나 경제법이나 이런 것 가운데 교리와 신앙에 관계되지 아니한 것, 이런 내용들은 다 대한민국 실정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 이상해 보이지만요, 우리 교회법은 실정법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실정법이 어떤 걸 판단하느냐, 순수한 신앙에 관한 거, 교리에 관한 거, 그건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 하에서 이게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교회법이라 하더라도 교회법의 결정이나 또 교회 재판에 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실정법에서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산 걸 왜 사회법정에서 판단하냐? 아니에요. 그건 이제 대법원 판례에 수없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정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법률 제정기관, 우리 말은 국회죠. 국회가 제정해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 이게 실정법이에요. 그런데 그 민법 제1조에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법원,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법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법의 근원. 법의 근원, 그러면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또 관습의 기원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실정법이 있잖아요. 근데 실정법이 우선 해야 돼, 이게. 근데 실정법이 없어. 그럼 관습법에 해야 돼. 또 관습법도 없어. 그럼 조리에 따른다는 거죠. 이게 법의 근원이에요, 이게. 실정법이 항상 우선하는 겁니다. 근데 실정법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 못하냐? 관습이 어떠냐? 옛날에 어느 노무현 대통령 때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수도 이전, 서울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울이라는 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서울을 옮기는 것은 이게 하나의 오래된 관습이에요. 이시조선이 만들어질 때부터 한양에 서울로 수도가 천도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건 오래된 관습이에요. 헌법에 그런 거 없어. 그래서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국회에서 수도권 이전에 관한 법률을 결의했어. 근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는 국회의 결정사항이 아니다, 국민투표에 붙일 사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국회가 오판한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는 관습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야 되는데 왜 국회가 결정할 사안도 아닌데 결정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서울을 옮기지 못하고 대신 행정복합도시를 법률에 따라서 국회의원 과반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서울은 옮기지 못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거 보면. 실정법이라고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관습법. 자, 실정법의 체계를 보면요, 그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고, 헌법에 따라서 파생된 것이 법률이 있어요. 민법, 상법, 형법 등등 모든 부동산 가족관계 등록법, 법들이 다 헌법에 준해서 나온 것이고, 이 법률 아래의 것은 명령이라 그래요. 명령. 법률에 의한 대통령 명령, 법률에 의한 부총리의 명령, 국무총리의 명령, 이렇게 법률에 따라서 헤어지는 것들 명령인데, 명령도 강제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명령은요, 함부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요것만 하라 그럴 때 거기에 따르는 대통령 명령이나 국무총리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장관의 명령을 내리는 거지, 법률도 없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명령 내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체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임 명령이 있어. 위임 명령. 위임이라는 거는 전적으로 권한을 넘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괄 위임 안 돼. 포괄 위임. 뭉뚱그려 가지고 세부적으로 위임을 해야지, 포괄 위임은 불가능하다, 위협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명령 다음에 오는 것은 그 시행령이라 그래가지고 세부사항, 명령에 준해서 거기 따르는 시행령을 내려서 시행세칙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장정에도 그런 게 있어. 우리도 장정에 선거법 시행세칙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 시행세칙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선거법의 모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시행세칙에 정한다, 이렇게 정했을 때만 그곳에 범죄에 내한 것만 하는 것이지,
범주를 넘어서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다든가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임의로 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 체제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규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헌법기관에서 그 헌법기관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법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규칙이 있어요. 그건 시장이나 뭐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상위 법에 의해서 시장이 내는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장이 만드는 건 규칙이라고 그러고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는 조례. 조리가 아니고 조례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 법에 따라서 하게 돼요. 실정법의 체계는 항상 이렇게 상하 관계가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짐이 국가다.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다. 이건 안 돼. 자, 이런 법들에 따라서 우리 교회법도 테두리 안에 있다. 다만 실정법이라 하더라도 신앙의 원리나 신앙의 고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타치. 판사들이 그런 거는 안 해줘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다만 실정법에 관계된 것들 그거는 실정법의 법전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한국감리교회 장정은 그 틀에서 우리가 항상 풍부하게 봐야 되고 우리 감리교회 장정도 이 헌법, 법률, 명령, 무슨 조례, 규칙 이런 식처럼 체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 있잖아요. 장정 헌법이 있어요. 나중에 헌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우리 분석해서 하겠지만은 헌법에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우리 장정은요. 헌법의 틀 안에서 다른 법률이 전개되고 그 세부 사항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어떤 건 뭐냐면요. 이 헌법은 헌법대로 돌아가고 법률 뭐 조직과 행정법이라든가 무슨 또 의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돌아가 이게. 헌법의 기준에 이게 안 맞아 이게. 그럼 뭐냐면 우리 국법의 체제와 실정법 체제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정법 체제처럼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헌법에 어긋나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연법률 심사가 돼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에 맞냐 안 맞냐. 그게 우연법률. 이 법이 헌법에 맞냐 안 맞냐. 위법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만약에 누가 우연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했는데 국회에서 언제 만든 법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헌법이 못 보게 이게. 우리 헌법은 굉장히 짧아. 근데 거기가 지금 우리 기타 법률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다 담겨있잖아. 그래서 이게 불안해. 나는 우리 장정 헌법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아이고 이거 헌법을 정말 전문적으로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고 재판법도 헌법에 준해야 되겠고 교회 경제법도 그렇고 의회법도 마찬가지. 근데 이게 따로따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제 사례를 나중에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정실정법은요. 헌법, 법률 이런 식으로 그 헌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규정이 나오고 그래요. 만약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규정 이렇게 나온다고요. 남성교회 정규연합회 규정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런 규정이 헌법이나 우리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근데 위반되는 사례가 있어. 그걸 가지고 남성교회 연합회장을 뽑기도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무효 사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장정 헌법에 보면은 감리교 속한 자치단체, 기관 이런 데서 만든 규정은 입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입법부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감리교 입법을 담당하는 입법총회산의 입법부회가 있는데 산하의 규정들은 자치 규정들은 다 일로 올려서 입법회 2년마다 한 번은 입법회 총회 때마다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남성연합회 총회 선거관리 규정이 있거든. 자기들 나름대로 입법회 인준을 안 받았어. 근데 그걸 총회를 회장을 뽑았어. 그러니 무효야. 실제 그렇게 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무지에서 장정을 보면은 편, 장, 절, 편장절, 조, 항, 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몇 편, 몇 장, 몇 절, 몇 조, 몇 항, 몇 호. 그래서 몇 조가 있고 항이 있고 항 안에 또 호가 있어. 항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1, 2. 근데 호는 그냥 아라비아 숫자. 그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장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이다. 장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고 그러나 사회 속에서의 장정은 실정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하나의 대상이에요. 안 받겠다. 안 받기는 뭘 안 받아. 제 경우는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여기 비선거권 문제가 되고 비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가 나왔어. 그럼 그 사람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을 넣어서 선거를 치렀단 말이야. 당선자가 나왔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 이게. 본래 후보자를 아니라고 걸러내야 할 때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명인지 아세요? 감리교회? 한 45명 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거 10여 명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관리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45명이 감독회장 선거 관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리고 의결 종족수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해. 법률적인 판단을 하긴 하는데 최종 결정은 뭐냐면은 가부를 물어 이걸. 이 사람의 비선거권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이 선거권이 있냐 없냐. 근데 법으로 비선거권이 없는데 가부를 물어가지고 가반수가 비선거권이 있다고 가표가 나오면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 볼 때 아니 법에는 저런 사람은 자기 감독회장 출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선거관리회가 후보 자격으로 결의해가지고 기호 추첨을 하냐고. 자기가 좋은 사람을 투표하는 거는 투표권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당선자로 표를 많이 얻었다고 당선자를 발표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찍은 사람들은 좋다고 춤을 출 것이고 안 찍은 사람들은 입이만큼 나올 텐데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총회 특별재판에다가 내가 이걸 다퉜어요. 이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는데 왜 후보를 인정해서 선거를 치러? 효력이 있냐 없냐? 후보 자격이 있냐 없냐? 총회 특별재판이 14명이야. 변호사가 3사람이야. 그럼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면은. 근데 이걸 쪽수로 해가지고 후보 자격이 있다고 한 거예요. 이걸. 선거는 치렀단 말이야.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나 법원으로 가겠어. 민사법원으로 간 거예요. 걸려.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라고. 과거에 그런 일 없었거든요. 저는 미친놈이라고. 어떻게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선자 되냐고. 그럼 선거법이 뭐가 필요해 그게. 이게 이제 사람 소위 말해 이성이야 이성.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이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 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안 되지. 그때부터 이제 감리교 선거 사태가 일어난 건 죽일 놈 살릴 놈 저놈이 뭘 해. 근데 법원에서는 총회 특별재판이 한 것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제가 사회법원에 그때 비장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 집안일을 집안의 최고 재판위원회가 그걸 나 몰라라 그러고 무심하게 저렇게 쪽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변호사 3사람이 거기 있었어. 판결하는 날 내가 미리미리 법원에 갈 소장을 내가 만들었어. 가방에 넣고 판결 나길래 마지막 내가 최후 발언하겠다. 나 이제 이방인의 법정에 갑니다. 제가 이제는 수채내 이거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세상 법정에 가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태는 여기 계신 재판위원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재판위원들이 책임을 지시. 그냥 바로 내가 법원에 가서 소장을 쳤어. 그게 이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10여 년 동안 사회법정에서 감리교가 오르락. 그게 뭐냐면 이 법을 있으면 잘 그걸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해야죠. 잘 만들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안 되지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폐단이 뭐냐면요. 법의 기본 정신은요. 사람의 기본 권리에 대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권리가 주어져요. 심지어는요.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요. 태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 태아를 제외하고 재산 분배 절대 못합니다. 상속 못해요. 그러다가 다시 나중에 다 뒤집어져요. 권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재판에서 교회법이 교인의 권리 또 질서 유지 교권 수호도 되죠. 근데 교권 수호의 가장 핵심이 교인이에요. 내가 장정을 연구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감리교회가 놓치는 게 뭐냐면 신앙을 갖고 있는 감리교인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 국민의 권리를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교회 재판은요. 교권은 수호해. 교권은 수호하고 기득권은 옹호하는데 교인이 아우성을 치고 억울하다 그래도 그걸 동정하고 심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거는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에 고소한다거나 행정에 청원한다거나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검토해봐서 답변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감리교가 답변 안 해줘요. 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이거 이러하니까 이것에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이 법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이건 이렇고 되건 말고 이게 기간 내에 국가에서는 다 해준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이거 다.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해주고 1차 답변해주고 중간 답변해주고 최종 답변해줘요. 반드시. 왜냐면 국민의 청원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청원권이 있어요. 우린 그거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 쇠퇴의 원인이 뭐냐면 교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문제다. 장정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다른 거에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 교권 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건 뭐 아주 그냥 근데 국가의 기초는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을 중히 여기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오랜 법정신이에요. 사람 없는 세상 의미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지으지 않았어.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는요. 이제 교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뭐 많지도 않지. 그러나 큰 교회들은요. 그까 지금 몇년 없으면 어때 이런 식이에요. 나가려면 나가. 남은 재산은 우리가 요리해 먹을 거야. 그러니 그게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지. 장정이 헌법을 봐도 그렇고 법률을 봐도 그렇고요. 교인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규정을 만들지 못. 정말 감리교 처음부터 그래.
감리교가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랬잖아. 근데 요즘 보는 내가 장정은요 초기 법 정신이 아니다. 교회법의 본래 정신이 아니야. 이런 교회법의 제정 목적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그런 게 체험하는 거 제가 그런 걸 많이. 제가 마지막 이게 이제 미래 장정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앞으로 장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고 어떻게 개정돼야 되는가. 사실 제 강의의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또 몸담아야 할 감리교회가 사랑해야 할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회법도 다른 거 담아서 모든 교인들이 만족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이 충만하도록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